저 요리할 줄 알아요. 갈 곳 없는 고아 소녀가 주막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주모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 결국 거두어 주었지요. 어느 날 그 소녀가 끓인 국밥을 먹은 한선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국밥이 맛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술에 오랜 옛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아이가 품고 있던 비녀를 보고 또 한 번 크게 놀랍니다. 선비는 왜 그 비녀를 보고 놀란 것일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사람들 발길이 드문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에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고 그 집에는 어머니와 어린 딸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옥분, 딸의 이름은 연이었지요. 옥분은 30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벌써 힘든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몸도 약해서 품이 많이 드는 일을 오래 하지 못했고 기침도 잦아 겨울이 되면 며칠씩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볼 때마다 안쓰럽게 여기곤 했지요.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늘 찬 기운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도 넉넉한 찬거리가 있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는 날도 있었고 된장과 김치로 겨우 끼니를 넘기는 날도 적지 않았지요. 어린 연희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것도 그런 집안 형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옥부는 무슨 음식을 만들어도 손맛이 좋았습니다. 나물 한 가지를 무쳐도 간이 알맞았고 찌개를 끓여도 국물 맛이 좋았습니다. 흔한 재료로 차린 밥상인데도 옥분의 손을 거치면 음식이 한결 맛있어졌지요. 많이 넣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재료로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솜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밥이었습니다. 재료라고 해봐야 무 몇 조각, 파 한 줌, 된장 조금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좋은 고기나 귀한 재료를 넉넉히 넣을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도 옥분이 끓인 국밥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국물은 맑으면서도 맛이 깊었고 한 숟갈 떠먹으면 속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맛을 가끔 알게 되었습니다. 품앗이를 하던 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있었고 몸이 좋지 않은 이웃에게 연희가 작은 그릇에 담아 가져다 준 적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옥부는 다른 음식도 다 맛있게 했지만 국밥만큼은 유난히 사람 속을 편하게 해주는 맛이라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손맛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옥분이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외진 마을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연희는 이제 10살 정도 된 아이였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냇가에서 놀 때에도 연희는 어머니 곁에 머무는 날이 많았습니다. 팔을 다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씻는 일도 제법 익숙하게 해냈지요. 어린아이답게 마냥 밝고 철없는 모습보다는 일찍 철이 든 아이의 조용한 기운이 먼저 느껴지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끓고 있는 솥을 한참 바라보다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아, 이리 와서 한번 저어보거라. 연희는 두 손으로 국자를 잡고 조심스럽게 솥 안을 저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옥부는 그런 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란다. 연희는 말없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춥고 지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몸만 풀리는 게 아니야. 마음도 조금은 놓이게 되는 거란다. 연희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왜 국물 한 숟갈에도 그렇게 마음을 쓰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부엌일을 거들 때마다 전보다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따라 배우는 것 같았지요. 옥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끝에는 작은 매화꽃 장식이 달려 있었고 꽃잎 한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비녀를 낮에는 저고리 깊숙이 감춰두었다가 밤이 깊어 연희가 잠든 뒤에야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작은 비녀 하나에 지난 세월이 전부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손끝으로 매화꽃 장식을 천천히 쓸어내리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옥분의 눈가에는 늘 젖은 기운이 맺혔습니다. 연희는 자라면서 어머니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고 손도 늘 거칠었으며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모습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음식을 다루는 손끝에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는 날이면 그 뒷모습에서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닌 듯한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옥분은 가끔 연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지 딸이 예뻐서 바라보는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묻어둔 무언가를 연희에게서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연희가 깊이 잠든 뒤 옥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은빛 매화꽃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쥔 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눌러둔 이름 하나가 끝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전하 아무도 듣지 못한 그 한마디가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옥분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한 번 자리에 눕기 시작하면 며칠씩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희는 어린 손으로 미음을 쓰고 물을 데워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지요. 밤중에 기침 소리가 들리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등을 쓸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겨울의 연희는 어린아이처럼 지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은 연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날만큼은 꼭 남겨야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연희가 얼른 곁으로 다가가자 옥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아, 연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한동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내 곁에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연희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거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옥부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늘 소중히 간직하던 은비녀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끝에 달린 작은 매화꽃이 희미한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건 내가 잘 간직해야 한다. 연희는 두 손으로 비녀를 꼭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늘 숨기듯 품고 다니던 물건이었기에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비녀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보이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희는 어머니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연희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다정했습니다. 연아, 너는 생각보다 더 단단한 아이다. 무슨 일이 닥쳐도 너무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연희가 울먹이며 손을 꼭 잡자 옥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아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오래 지켜주지 못해서 그 말끝이 아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부는 연희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고 날이 밝은 뒤에도 그 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겨우 떼어 놓아야 했지요. 장사를 치른 뒤 연희는 빈 초가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이불 한 채와 몇 가지 살림살이, 그리고 저고리 안쪽 깊숙이 넣어둔 비녀 하나. 그것이 어린 연희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이제 10살 된 아이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컸습니다.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며칠을 버티다가 끝내 어머니가 남긴 비녀를 품에 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개울물을 마시고 추우면 처마 밑에 웅크렸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불쌍하다며 밥 한 술을 내주었고 어떤 곳에서는 떠돌이 아이를 달가워하지 않아 매몰차게 쫓아내기도 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떠돌던 끝에 연희는 어느 고을 장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음식 냄새도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연희는 그 냄새에 이끌리듯 한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주막의 주모는 금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목소리도 커서 처음 보면 사나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고생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거친 삶의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금덕은 주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연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멀리서 왔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겨우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덕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아이가 앉아있을 곳이 아니라며 어서 가라고 말했지요.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주막 안에서 풍겨 나오는
국 냄새에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그 냄새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연희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부엌일은 할 줄 알아요. 금덕이 그제야 다시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불도 지필 줄 알고 채소도 다듬을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해보겠으니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있게 해달라는 말도 겨우 덧붙였지요. 그 말은 곧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애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덕은 그런 연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못한 듯 손짓했습니다. 들어와 봐라. 연희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덕은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정말 손 하나라도 보탤 수 있는지 보려 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연희는 생각보다 손이 빨랐고 불을 다루는 것도 서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씻고 다듬는 손도 익숙했고 솥 앞에 서는 태도에도 괜한 허둥거림이 없었습니다. 금덕은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뒤 연희는 있는 재료로 국 한 그릇을 끓여보았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맛을 본 금덕은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화려한 맛은 아니어도 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덕은 그릇을 내려놓고 연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니? 어머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사연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뚝뚝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거라. 연희는 제 귀를 의심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덕은 괜히 더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부엌일 거들어야 한다. 가만히 먹여주지는 않는다. 그제야 연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오래 참고 버티던 마음이 조금 풀려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금덕은 그런 연희를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주막의 작은 골방 한 구석에 몸을 누였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가 남긴 비녀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가만히 떠올리며 오랜만에 몸을 누일 자리가 생긴 것만으로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금덕이네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장작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지요. 금덕은 연희에게 특별히 다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시키고 밥을 주고 잘 곳을 내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무엇보다 연희는 부엌이 좋았습니다. 불이 있고 솥이 있고 국 끓는 냄새가 있는 그곳에 서 있으면 어머니가 아직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찾아 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불을 살피고 그릇을 챙기고 바쁜 틈에는 국솥 곁에 서서 모자란 일을 조용히 거들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손 빠른 아이라고만 여겼던 금덕도 시간이 흐르면서 연희의 손놀림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연희가 썰어놓은 물을 보고 또 어느 날에는 연희가 맞춰 둔 간을 보고 금덕이 잠시 말없이 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연희에게 맡기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지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어느새 부엌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을 끓이는 일도 자주 손에 익혔고, 국밥은 점점 연희의 손을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금덕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손님들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는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금덕이네 주막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음식이 괜찮기로 이름이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국밥 이야기가 더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들른다는 이들까지 생겼지요. 금덕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덕은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는 연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솥 앞에 서 있는 모습만큼은 제법 의젓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손도 차분했고 국자를 움직이는 모양에도 서두름이 없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장터는 추수를 앞두고 평소보다 더 붐볐고 금덕이네 주막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바삐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손을 쉬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조금 지난 무렵 낯선 사내 하나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두루마기에 낡은 신발을 신은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손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걸음에 흐트러짐이 없었고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에도 이상한 단정함이 있었지요. 사내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금덕은 평소처럼 연희를 불렀고 잠시 뒤 연희가 막 끓인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뽀얀 김이 오르는 국밥이었습니다. 맑은 국물 위로 파가 푸르게 떠 있었고 은은한 냄새가 그릇째 올라왔지요. 연희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술 뜨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숟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않던 사내는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국밥 한 술의 마음이 크게 흔들린 듯한 얼굴이었지요. 다시 숟가락을 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국물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더듬어 찾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한 그릇을 다 비운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듯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 맛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맛을 먹어봅니다. 금덕은 뜻밖이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비어있는 그릇을 내려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주모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금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부엌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끓인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끓였지요. 사내의 시선이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부엌문 안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괜히 뛰었고 낯선 울림이 스쳐 지나갔지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까? 연희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그만 슬며시 몸을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밥값보다 많은 돈을 상 위에 올려놓은 뒤 아무 말 없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금덕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연희는 다시 솥 앞에 섰지만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저고리 안쪽에 넣어둔 비녀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내는 다음 날에도 주막에 왔습니다. 전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요. 차림은 여전히 수수했고 행동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밥을 먹을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술 한 술 천천히 떠먹으며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막에 들렀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밥만 찾는 모습을 보자 금덕도 그 손님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되던 날 금덕이 국밥을 내오며 가볍게 말을 붙였습니다. 손님은 우리 집 국밥이 입에 맞으신가 봅니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밥이 참 맛있습니다. 먹을수록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금덕은 그 말을 듣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그 뒤로도 사내는 며칠 더 주막을 찾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고 금덕도 이제는 자주 오는 손님 대하듯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덕이 부엌 쪽을 향해 연희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연희가 국밥을 들고 나와 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지요. 사내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부엌일을 거드는 모양이군요. 금덕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손이 제법 야무져서 웬만한 일은 다 합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의 딸입니까? 금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요. 몇 해 전 떠돌다가 여기까지 온 아이인데 제가 거두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내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연희가 직접 국밥을 들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사내는 그릇을 받으며 잠시 연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국밥은 내가 끓인 것이냐?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사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연희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겨우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사내는 주막을 다녀온 뒤에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묵고 있던 객주방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사내는 창가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를 지키는 내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찍이 서 사내를 살피고 밤에는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그 내관이 모시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맹을 나온 임금 이현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궁을 떠나 백성들을 살피고 있었지만 주막에서 국밥을 먹는 순간 마음은 이미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 무렵 궁 안수락간에 한 나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는 손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을 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국밥을 특히 잘 끓였습니다. 맑으면서도 맛이 깊고 담백하면서도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지요. 이현은 처음에는 그저 그 국밥이 좋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국밥을 먹는 사이 자연스럽게 그 나인에게도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을 올리며 짧게 말을 나누는 날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눈빛만 마주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나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밥 맛이 좋아 찾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궁 안의 삶은 늘 답답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마음을 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 나인이 조용히 올리던 국밥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그릇을 놓고 물러서던 모습, 짧게 눈을 마주치고도 많은 말을 삼키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인에게 비녀를 주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고 끝에는 작은 매화꽃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꽃잎 한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장신구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현에게 그 비녀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건넨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곧장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나인이 수락간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말이었지요. 이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모든 일을 뜻대로 밝힐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는 그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많았고 그 나인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잊으려 했고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서 국밥 한 술을 뜨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맛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 나인의 손맛과 같다고 해도 될 만큼 가까웠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곁에 있던 내관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라. 내관은 고개를 숙이고 곧장 물러났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정말 그 나인이라면 그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박내관이 이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박내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알아본 바를 아뢰겠사옵니다. 이현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박내관은 아이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외진 마을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까지 차례로 아뢰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이었고 몇 해 전 어머니를 여인 뒤 홀로 떠돌다가 장터 주막에 거두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옥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현은 숨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박내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옥분이라는 여인은 10여 년 전 어느 외진 마을에 홀연히 나타나 살기 시작했고 어디서 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 말로는 처음 그 마을에 왔을 때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이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시간들이 빠르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궁에서 사라졌을 때, 외진 마을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연희가 태어난 시기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이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더는 가라앉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이현은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금덕은 갑자기 찾아온 그 손님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조용히 국밥만 먹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얼굴빛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현은 국밥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불러주시오. 금덕은 잠시 이상하다는 듯 그를 보았지만 괜히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연희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희는 눈앞의 사내를 보자 조금 긴장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손님이 며칠째 주막에 드나들며 자신을 바라보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은 연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더 분명히 보였습니다. 눈매는 옥분을 닮아 있었고 입가의 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이마와 눈썹 사이 어딘가에는 낯익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래 외면해 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이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혹시 내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 있느냐? 연희는 그 물음에 살짝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비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꺼내 보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그침보다 간절함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린 것을 겨우 눈앞에 두고도 쉽게 손을 뻗지 못하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지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고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어머니가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이현의 시선이 비녀에 멈추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끝에는 작은 매화꽃 장식이 달려 있었고 오래 손에 쥐고 다닌 듯 은빛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이현이 10여 년 전 직접 건넸던 바로 그 비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보아도 되겠느냐? 연희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녀를 가까이 들어 매화꽃 끝을 들여다보자 꽃잎 한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비녀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얼굴에서는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금덕도, 박내관도, 연희도 그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겁이 나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현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내가 네 어머니한테 선물로 준 것이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현은 연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궁 수락관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오래도록 잊지 못한 사람이었지. 연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비녀를 아꼈는지, 왜 밤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며 울었는지, 왜 끝내 다 하지 못한 말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눈앞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현은 비녀를 꼭 쥔 채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이 남긴 아이다. 연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사내는 비녀의 사연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물건을 보자마자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그 얼굴에 서린 슬픔이 너무 깊었습니다. 연희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막 안은 너무 조용해서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 왜 갑자기 궁에서 사라졌는지, 왜 죄를 뒤집어 쓴 채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연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현은 한 글자씩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여전히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가 오래도록 잊지 못했던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현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조사를 명했습니다. 10여 년 전 수락관 나인 옥분이 이 궁에서 쫓겨난 일, 그때 누가 움직였는지,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남아있는 기록과 사람들의 입을 모두 알아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박내관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곧장 물러났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장부와 기록이 다시 펼쳐졌고, 그 시절 수락관에서 일하던 늙은 나인들과 상궁들이 하나둘 불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일이기도 했고,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직접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자 끝내 숨겨두었던 말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늙은 나인이 이현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이는 그때 옥분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옥분에게 씌워진 죄는 거짓이었고 누군가 억지로 만든 누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한층 더 매서워졌습니다. 늙은 나이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10여 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는 옥분이 임금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중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중전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하였습니다. 수락관 나인이 임금의 아이를 낳게 되면 궁 안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중전은 곧바로 곁에 두던 최상궁을 불렀고 옥분을 궁에서 내보낼 방도를 찾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수락관 물품에 손을 댔다는 거짓 죄를 뒤집어 쓴 채 끌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면 자신뿐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했지요. 결국 옥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이현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나지 못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이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궁에서 쫓겨난 뒤 외진 마을로 숨어들어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병든 몸으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고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긴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이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잠시 뒤 이현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전과 최상궁을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중전은 불려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옥분을 궁에서 내쫓은 일이 누구의 뜻이었는지, 왜 거짓 죄를 씌웠는지, 아이를 가진 여인을 왜 그런 자리로 몰아넣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중전은 처음에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을 알고 있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고 최상궁 역시 끝내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전가가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현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연희가 어떤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를 떠올릴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이현은 중전을 패하여 서인으로 내리고 최상궁과 이 일에 가담한 자들 또한 죄를 물으라고 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울며 매달렸고 누군가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수수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가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놀라며 길가에 엎드렸고 금덕도 어쩔 줄 몰라 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연희도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앞에 섰습니다. 이현은 그런 연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연희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현은 고개를 든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아비로서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연희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미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를 찾지 못했고 이렇게 오래 혼자 두었다. 연희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원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야 했는지, 왜 이제야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는지, 마음속에는 수많은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을 마냥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녀 하나를 품고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일어나세요. 이현은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그 말은 용서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연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뒤 연희가 국밥 한 그릇을 이현 앞에 올렸습니다. 뽀얀 김이 그릇 위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맑은 국물 위로 푸른 파가 떠 있었고 국물에서는 익숙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손끝에 마음을 담아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술 뜨는 순간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맛은 10여 년 전과 같았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내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이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아,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연희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이어졌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이현은 국밥을 다 먹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입에 붙지 않는 말이었지만 끝내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예,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품에 기대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만큼은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연희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에서의 삶이 곧 편안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수락관으로 가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왔고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현은 그런 연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희가 끓인 국밥을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그 국밥을 먹는 순간마다 옥분이 남긴 시간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현과 연희는 마주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국밥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요. 이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미가 그런 말을 했구나. 연희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이현은 그런 연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라. 내 어미의 마음을 이어가거라. 연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그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길었지만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국밥 한 그릇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맛은 끝내 한 집안의 상처를 버티게 해 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